안녕하세요. 우리 손 정말 세상을 느끼는 정교한 센서 같기도 하고 또 뭐랄까 못하는 일이 없는 도구 같기도 하죠. 네, 맞아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손 해부학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요. 이 익숙하면서도 참 신비로운 우리 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그 손을 이루는 뼈나 관절, 근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처럼 착착 움직여서요.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물건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. 아, 구조랑 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. 네, 그 연결고리에 좀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. 네, 자료 보니까요. 손은 크게 손목뼈, 그리고 손바닥을 이루는 손허리뼈, 마지막으로 손가락뼈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렇죠. 근데 이 뼈들을 연결하는 관절들이 결국 움직임을 만드는 거잖아요. 특히 엄지손가락 관절, 이게 아주 특별하다면서요. 아, 네, 맞습니다. 그 여러 관절 중에서요. 손목뼈랑 손허리뼈를 잇는 그 손목 손허리 관절, CMC 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중요합니다. CMC 관절이요. 네, 특히 그 넷째랑 다섯째 손가락 쪽 관절은 손바닥을 이렇게 오목하게 모으는 동작, 그 커핑이라고 하죠. 이걸 가능하게 해서 물건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게 도와줘요. 아하.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역시 엄지 CMC 관절입니다. 이게 그 뭐랄까요, 말 한 장처럼 생겼거든요. 그래서 아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. 말 한 장 모양이요. 네,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다른 네 손가락이랑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거, 이걸 맞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. 아, 그 맞섬 동작. 네, 바로 이 능력 덕분에 우리 인간이 도구를 이렇게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와, 그 엄지손가락의 맞섬 기능이 그렇게 결정적이라면 혹시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향도 엄청 크겠는데요? 아, 그럼요. 그렇습니다. 엄지 CMC 관절에 생기는 그 뼈관절염,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. 이게 꽤 흔한 편인데 이게 생기면 통증도 통증이지만 손의 힘이 확 약해져요. 힘이 빠지는군요. 네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그냥 작은 물건 하나 이렇게 집을 때요. 이 엄지 관절에는 우리가 쥐는 힘의 12배나 되는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요. 12배요? 와. 네, 엄청나죠? 이러니까 왜 관절염이 그렇게 흔하고 또 일단 생기면 손 전체 기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? 네, 그렇네요. 아, 그 뼈랑 관절 구조가 그렇다면 이거 실제로 움직이는 건 결국 근육이랑 힘줄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팔뚝에서 오는 좀 큰 근육들이 있고 또 손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있다고요. 이 둘이 조화를 이룬다고요? 네, 정확합니다. 그 팔뚝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은 이제 외제성 근육이라고 하는데 주로 좀 강한 힘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. 손 안에 있는 내재성 근육들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. 아, 힘 조절. 네. 특히 그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힘줄들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도르래 시스템을 통과해요. 도르래요? 네, 풀리 시스템인데 이게 뭐랄까 낚싯대 가이드링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아하. 낚싯줄, 즉 힘줄이 낚싯대, 즉 뼈에 딱 달라붙어서 힘이 끝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해주는 거죠. 만약에 이 도르래가 다치거나 하면요. 힘줄이 활시위처럼 이렇게 붕 떠버려요. 그걸 보우스트링이라고 하는데 82처럼요? 네, 그렇게 되면 손가락을 굽히는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내재성 근육의 정교함은 신경 하나가 비교적 적은 수의 근섬유만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세밀한 힘 조절이 가능하죠. 그렇군요. 그런데 근육이 능동적으로 수축하는 것 말고도 좀 수동적인 움직임도 있다면서요. 힘줄 고정작용? 테노데시스라고 하던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. 아, 네. 힘줄 고정작용. 그건 손목을 움직일 때 손가락의 저절로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요. 저절로요? 네. 예를 들어서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, 즉 편다고 하죠. 그러면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들이 상대적으로 좀 팽팽해지면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혀져요. 오, 신기하네요. 반대로 손목을 아래로 굽히면 이번에는 손가락 펴는 힘줄들이 당겨지면서 손가락이 펴지고요. 그래서 그 척수 손상 같은 걸로 손가락 근육을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기도 합니다. 와, 진짜 인체의 신비네요.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물건 잡는 방식도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겠어요. 망치 같은 걸 꽉 쥘 때의 강력한 잡기랑 열쇠 같은 거 섬세하게 집을 때 정밀한 집기, 사용하는 근육도 분명 다르겠죠? 물론이죠. 자료에서 특히 열쇠 집기 있잖아요.
이게 왜 유독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건가요? 아, 그 열쇠 집기. 이게 좀 재미있는 역학인데요. 엄지손가락, 주로 엄지를 모으는 근육이 누르는 힘이 있겠죠. 그걸 FT라고 해볼게요. 그리고 집게손가락이 옆에서 딱 버텨줘야 하잖아요. 이건 주로 첫째 등쪽 뼈사이근이라는 근육이 내는 힘인데 이걸 FI라고 해보죠. 네, FT랑 FI.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지렛대 원리가 작용해요. 엄지가 누르는 힘 FT를 집게손가락이 안정적으로 버티려면 이 집게손가락 쪽 근육 FI는요. 사실 FT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내야만 해요. 훨씬 더 큰 힘을요? 왜죠? 그게 관절 중심이랑 힘점 사이의 거리, 즉 지렛대의 팔 길이 차이 때문이에요. 마치 시소에서 중심에 가까운 쪽에 앉은 사람이 더 무거워야 균형이 맞는 것처럼요. 그래서 겉보기보다 꽤 큰 근력이 필요한 잡기 방식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안쪽 근육이 더 힘을 많이 써야 버틸 수 있는 거군요. 신기하네요. 그런데 이런 정교한 시스템도 병이 들면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요.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요. 손 모양의 변형을 올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예인데요. 이게 관절뿐만 아니라 그 주변 조직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또 근육의 균형을 깨트려서 손 모양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. 모양 자체를요? 네. 예를 들면 그 손 허리뼈랑 손가락뼈 사이 관절, MCP 관절이라고 했죠. 거기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좌쪽 이동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. 아, 손가락들이 옆으로 휘는 거군요. 그렇죠. 또는 손가락 중간마디 PIP가 너무 펴지고 끝마디 DIP가 굽는 백조목 변형이나 반대로 중간마디가 굽고 끝마디가 과도하게 펴지는 단추구멍 변형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백조목 단추구멍, 이름도 특이하네요. 네, 이런 변형들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물건을 제대로 잡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주게 되죠. 그렇겠네요. 와, 정말 우리 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감각도 느끼고 엄청 센 힘도 내고 그러면서 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한 조절까지 해내니까요. 그렇죠. 오늘 이렇게 함께 쭉 살펴보니까 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셨기를 바랍니다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우리는 평소에 우리 손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손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나거나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다른 방식을 찾아서 그 기능을 보완하려고 막 애쓰잖아요. 아, 맞아요. 저절로 그렇게 되죠. 네. 바로 이게 우리 삶에서 손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우리 손이 가진 그 놀라운 적응력을 반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점은 한 번쯤 되새겨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